자, 6단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혼합물의 분리 형성평가입니다. 자, 소금물을 삼각 플라스크에 놓고 열심히 가열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꼭지를 통해서 가열한 부분이 다시 모이게 되겠죠? 이 모인 부분을 주변에 있는 찬물을 사용해서 이 증발했던, 기화했던 거를 다시 액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가에 모인 물질은 물이다. 소금물에서 가열을 하면은 물만 증발을 되겠죠? 소금 여기 점점 남아 있고요. 그래서 물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가시험관에서 그 물이 다시 되겠죠? 위 실험 장치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증유라고 하고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은 밀도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A, B, C, D 혼합물이래요. 에탄올에 플라스틱 A, B, C를 놓으면 모두 다 가라앉았대요. 그렇다는 것은 에탄올이 가장 밀도가 작고 플라스틱 A, B, C는 에탄올보다는 크다는 거네요. 자, 에탄올에 물을 조금 넣었더니 하나가 떠올랐대요. 아까는 밀도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안 떠올려왔는데 지금 물을 넣으니까 A가 떠올랐다는 것은 네, 물을 넣으면서 에탄올의 밀도가 같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 B가 떠올랐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밀도차 이용 A, B, C 밀도는 모두 에탄올보다 크죠. 처음에는 밀도의 크기는 C가 제일 크고 에탄올을 물에 넣을수록 용액의 밀도가 감소합니까? 밀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A라는 물질이 떠오르게 되겠죠. 에탄올 수용액의 밀도는 에탄올의 밀도보다 크지 않겠죠? 더 크겠죠? 물이 섞여 있으니까. 자, 가는 분별 깔때기 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가는 분별 깔때기 나는 스포이트다. 가와나 모두 물질의 밀도차를 이용한 거 맞고요. 가는 아래층, 분별 깔때기는 아래층, 그리고 나는 위층에 있는 물질이 먼저 나오는 거 맞습니다. 가는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 가나 모두 다 서로 잘 섞이지 않는 액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시험에서 낸 거랑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서는 그냥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 황화구리가 조금 섞여 있는. 근데 여기에서는 흙먼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달라지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용해도를 이용한 재결정이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다가 모두 녹입니다. 모두 녹인 물을 거름장치로 걸러내요, 그냥. 왜냐? 흙먼지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녹지 않은 성분은 먼저 거름장치로 걷어내면 돼요. 그런 뜨거운 소금물이 소금물이 아니라 질산칼륨 수용액이 비커 아래쪽에, 저기 거름종이 아래쪽에 나오겠죠? 자, 그 용액을 다시 가진 다음에 냉각을 시키면 많이 녹아있던 질산칼륨은 석출이 되고 그렇지 않았던 다른 불순물들은 계속 녹아 있습니다. 이거를 거름종에 걸러낸 다음에 잘 말리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선생님이 흙먼지를 뺀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2번 부분이 없으면 돼요. 네, 뜨거운 물에 녹인다. 차갑게 냉각한다. 거름장치로 거른다. 질산칼륨을 잘 말린다.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다음은 크로마토그래픽인데 A, B, C, D가 있는데요. C와 A는 하나씩 섞여 있죠. 그래서 순물질로 볼 수 있고요. D는 같은 라인인 A와 같은 라인 C가 섞여 있겠죠. A와 C가 섞여 있고 B는 최소한 3개의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B는 하나, 둘, 3개니까 맞죠? 가장 높이 올라간 초록색, 파란색이 가장 빠르겠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없네요. 가장 느리다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리을이 틀렸고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소금물에서 물을 얻을 때는 증류, 소금을 얻을 때는 증발, 액체의 색소를 분리할 때는 크로마토그래피, 깨끗한 소금을 깨끗한 거를 정제라고 합니다. 정제는 재결정이 쓰입니다. 자, 16번을 보시면 가는 거름 종이를 이용한 거름 장치고요. 라는 크로마토그래피겠죠. 여기는 분별 깔때기 이거죠. 분별 깔때기. 얘는 날아가는 걸 잡지 않기 때문에 증발. 얘는 날아가는 걸 잡아서 다시 넣어놓기 때문에 증류입니다. 자, 1번. 물과 에탄올은 서로 섞여버리네. 그러면 끓는 점이 다르니까 증류 작업을 하면 되겠죠. 증류. 물과 식용유는 섞이지 않네요. 그러면은 밀도차를 이용한 분별 깔때기. 3번. 단풍잎 속에 여러 가지 식물의 색소를 분리하는 것은 크로마토그래피. 염화나트륨과 나프탈렌 중은 어떻게 구별하냐? 나프탈렌은 수용에 물에 녹지 않고요. 염화나트륨은 녹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물에 녹여보면 염화나트륨은 녹고 그래서 통과를 하겠지만 나프탈렌은 녹지 않기 때문에 거름 장치를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얘는 재결정. 이 되겠습니다. 네, 재결정이 아니죠. 재결정이 아니고 그 거름 장치입니다. 물에 녹은 다음에 거름만 하면은 녹지 않는 나프탈린이 나오겠죠. 자, 17번. 물질의 특성을 쓰시오. 스포이트를 분리한대요. 뭐예요? 밀도겠고 거름 장치는 잘 모르시던데 이거는 용해도입니다. 녹냐 녹지 않느냐, 용해도가 높으냐 있냐 없냐 이거 부분이죠. 그리고 증발은 끓는 점, 이런 특징을 이용한 예입니다. 자, 8단원 보시면 열 부분인데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이 담긴 비커가 있네요. 여기서는 잉크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주변의 물 입자의 활발한 입자 운동 때문이니까 여기가 뜨거운 물. 적게 퍼졌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입자의 운동이 적기 때문에 덜 풀린 겁니다. 얘는 차가운 물. 그래서 찬물 맞고요. 가는 물감이 빨리 안 녹죠. 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하죠. 뜨거우니까. 자, 물질의 온도를 물질 입자의 운동 상태로 본다면 가가 가장 활발하고 다가 제일 둔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온도 또한 가가 가장 높습니다. 자, 옳은 것을 볼게요.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진다. 열 받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지겠죠.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맞고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네. 열의 이동. 열의 이동에서 열을 잃으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 변하게 하는 원인이 열이죠. 물체가 열을 받으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맞고요. 고체에서는 주로 전도 열 이동 방법 맞고요. 열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말하고 있죠. 5번. 겨울철 단열과 효과적인 난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는 아래쪽에 형성이 돼야 대류를 잘 일으킬 거고, 유리창은 이중창을, 벽면 내부는 스타이로폼을, 유리창의 크기는 최대한 크게가 아니겠죠. 적당히 또는 작게입니다. 단열 효과를 위해서는 벽보다는 유리가 얇잖아요.
5번 난방용 온수관은 전도가 잘 일어나는 물질 금, 은, 동 순서인데 비싸 동은 그나마 해볼만해. 그래서 온수관을 동 파이프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이 있는데 고체 금속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전도, 여기 물 액체에 관련된 끓음이죠. 여기는 대류, 여기는 직접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복사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이거 많이 어려워하시던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A가 80도씨에서 여기는 B는 10도씨였으니까 그 뜨거웠던 입자 운동이 활발했던 A가 B한테 열을 이동시켜 주겠죠. 니은 B의 온도의 변화가 크다. B는 지금 10도씨부터 이렇게 32라고 하면요. 12도의 변화만 있는데 A는 80에서 32도까지 떨어지면 48도의 그 온도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큰 거는 B가 아닙니다. A가 큽니다. 열평형 되었을 때 온도는 40도이다. 40도에서 지금 만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32도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네요. 1번. 자, 여기에서는 재질이 같은 고체 A, B를 접촉을 시켰대요. A는 엄청 활발하고 B는 둔하게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활발함은 좀 줄어드는데 B 입장에서는 활발해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인데 열은 A에서 B로 여기가 고온이니까 많이 움직였을 거고 저온이니까 덜 움직였겠죠. A가 B로 처음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처음 온도는 누가 높아요? 예, 활발했던 A가 높죠. 열 평형 상태일 때 A와 B의 온도는 모두 각각 처음 온도보다 낮다. A는 뜨거웠다가 식지만 B는 차가웠다가 데펴지기 때문에 두 개 다 모두 처음 온도가 낮지 않습니다. 하나만 해당이 되겠죠. 자, 9번. 9번은 A와 B를 접촉을 했을 때 A의 온도만 측정을 한 거래요. 자, 열평이 됐을 때 온도는 30도이다. 계속 증가하다가 30, 30, 30, 30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온도 변화, 열평의 온도는 30도이다. 맞네요. 네. 4번까지는 B에서 A로 이동을 하였다. 4번에서는 여기까지는 A가 점점 온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B가 공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열평형에 도달한 다음 두 물체는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 열평형에 도달하면 두 물체는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건을 이루는 물이 아닌 것은 수증기죠. 수증기. 수증기는 대기권에 속해 있습니다. 수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시면 바다에 분포하는 물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수건은 육지물과 바닷물이 해수가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고요. 빙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고 해수입니다. 수건을 이루는 물은 모두 담수이다. 해수는 짠물이니까 담수가 아니죠. 지하수는 호수에 비해 그 양이 많습니다. 해수, 빙하, 지하수, 호수, 저기 하천수 이렇게. 네, 여기는 담수. 육지물 중에서 하천수가 가장 많다. 육지물 중에서는 빙하가 가장 많죠. 3번. 모두 액체 상태의 육지물만 있는 게 아니죠. 빙하는 고체이고 하천수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게 아니죠. 육지물에서는
빙하가 지표면의 70%를 차지하는 건 지구 둘레의 70%가 해수이고 나머지 30%가 육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육지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육지물은 대부분 짠맛이 난다. 안 나죠? 하수는 지표면에서 흐르는 물이다. 5번 맞고요. 우리가 주요 이용하는 하천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체 상태는 빙하죠. 하천이 아니고요. 지하에서 끌어올리는 건 지하수고. 짠맛이 나지 않는 담수는 맞는 말이네요. 육지물 중에서 가장 많은 차지하는 건 빙하고. 하천수가 부족하면 해수를 담수화하여 요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통은 지하수를 가져다 쓰거나 빗물을 더 받아놓는 뭐 인공호수, 댐이죠.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수자원에서 생활에 활용되는 사례를 구하라고 합니다. 생활과 뭐 농업, 공업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생활은 세탁, 식수, 축사는 농업, 농작물 재배도 농업, 제품 세척은 공장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겠네요. 수자원을 활용하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하수를 농작물로 재배한다. 지하수를 농작물로 재배합니다. 하천수를 공장 냉각수로 사용한다. 해수를 담수로 바꾸어 식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까 안 한다 했죠. 가정에서 사용한 물을 조금씩 모아서 강에다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부영양화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고요. 한번 오염된 것은 자연정화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빙하가 녹은 물로 생수 화장품을 많이 만들죠. 그렇게 선전도 합니다. 깨끗하다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지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활이나 농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빗물로 받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생활도 맞고요. 하지만 대부분 해수가 아니고 빗물이 지층을 스며들어서 채우는 거겠죠. 물의 가치와 관련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하고 순환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순환은 당연히 하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다시 비가 내려서 강물로 모이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절대로 절약해야 되고 오염되지 않게 사용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요. 자, 해수 수온의 분포에 관련된 건데 요거 관련돼서는 이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자, 수온에 따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인해서 여기 가 부분은 혼합층이고 나는 수온 약층, 여기는 심해층입니다. 혼합층은 섞인다. 왜 섞이냐? 바람에 의해서. 수온 약층은 수온이 약해진다. 왜 그러냐? 점점 깊어지면서 태양 에너지를 못 받기 때문에. 심해층은 그대로 사도시의 물이 고여 있다. 왜냐하면 사도시의 물이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 없이 그 깊은 곳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해수면에 부는 바람이 강할수록 수온 약층이 아니고 혼합층이죠. 혼합층이 바람 때문에 생겼으니까 바람이 강하면 두꺼워지겠죠. 수온이 일정한 구간을 혼합층, 해수면 부근에서는 맞죠. 해수 매우 깊은 곳에서는 심해층이지만 해수 부근에서는 혼합층이 맞습니다. 디귿,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분포에 따라 혼합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한다. 맞고요.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1번. 다 심해층에 해당하는 설명, 소원약층이 아니죠. 바람의 방향을 받는 건 혼합층, 잘 섞이는 구간은 혼합층, 연중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게 맞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것도 혼합층. 자, 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죠. 78%.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하고 염화 마그네슘은 짠맛이 아닌 쓴맛을 냅니다. 쓴맛.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륨도 염류로 들어있고요. 평균적으로 35%이네요. 35psu는 1000g이란 1000g의 해수에 35g의 염류가 녹아 있는데 이게 평균 해수의 염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염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염분은 해수 100g이 아니고 1000g이죠. 단위는 PSU 맞고요. 전 세계 염분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게 됐네요. 자, 아래는 250g에 대한 염류인데 이 염분을 구하려면 염분은 1000g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250g을 기준으로 했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걸 다 더하면 8.75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요 x라는 값은 양변에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5배니까 4배니까 4배를 하면은 33, 3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x 염분은 35psu가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 35psu에 35psu는 방금 1000에 35g이 녹아 있는 건데 이게 200g만 뜬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여기가 5, 여기가 1이니까 5배가 적어야겠네. 이쪽으로. 그죠? 그래서 7호 35. 5배가 적은 7g입니다. 자,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 염분은 다 다르지만 그 염분과 관계없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하다. 염분의 비가 일정한 법칙, 이렇게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자, 염화 나트륨이 225.6g이 나와 있대요. 다시. 자, 염분이 있는데 그 염분들 중에서 아니죠. 염류가 있죠. 그 염류 중에서 78%가 25.6g이래요. 그러면 원래 염류는 25.6g 곱하기 78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32.xx가 나오는데 이 염류의 양이 1000g을 기준으로 한 그 염류의 양이 그대로 염류 단위 PSU를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xx는 약 33이 될 겁니다. 자, 해수의 염분에 영향을 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소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 녹아있는 염류는. 그래서 그 용매가 되는 물이 날아가냐 아니면 들어오냐 이거의 문제가 큽니다. 결빙, 녹는 얼음, 해빙이 녹는 얼음이고 결빙, 어는 얼음이겠죠. 점점 얼음이 얼면 물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염류는 높아지고요. 녹아 나오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염류가 낮아집니다. 하천수도 짠물이 아닌 담수이기 때문에 염류가 낮아지고요.
강수량은 위에서 내리는 물도 담수이기 때문에 염류가 작아집니다. 근데 수온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류가 흐른다고 하네요. 동해에는 난류만 흐른다. 동해 이렇게 그려보시면요. 못 그렸네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황해, 난류, 동안, 난류, 북한, 한류, 조경수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동해에는 난류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주기로 해류의 방향이 바뀌어버리면 해류라고 안 합니다. 북한 한류는 저위도.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적도가 있겠죠. 여기가 저위도예요. 북한 한류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고위도에서 저위도죠. 우리나라 주변에서 한류는 겨울에만 흐른다. 한류는 겨울에만 흐르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흐릅니다.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좋은 어장인 조경수역이 발달되어 있죠. 아까 기억 니은 디귿은 방금 전에 썼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요. 동해에 흐르는 해류.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모두 흐르죠. 북한 한류는 여름에도 흐릅니다. 동안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 저위도가 적도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난류죠.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곳은 조경수역 맞고요. 북태평양 서쪽을 흐르는 해류가 일부 갈라져 들어온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적도겠죠? 여기 미국 땅, 아메리카 땅, 저기 남아메리카 땅, 그리고 여기 뭐 알래스카가 있을 거고, 중국,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이렇게 있겠죠? 여기 커다란 바다가 뭐예요? 예,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의 북쪽을 북태평양, 남쪽을 남태평양이라고 하고요. 북태평양 중에서도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이 서쪽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갈라지고 되고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조석 현상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민물로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를 만조, 해수면의 높이는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죠. 이거 하루에 얼마씩 만조 2번, 간조 2번.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조차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네요. 11월 21일 날 보시면 여기의 차이가 7.2, 여기의 차이가 7.8. 근데 여기의 차이는 6.2. 여기에서 차이는 6.8. 이죠? 네, 6.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7점대고 여기는 6점대니까 조차가 감소하고 있고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여기 보시면 22일 날에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근데 21일 날은 만조, 간조, 만조, 간조가 없죠. 약간 시간상 보면은 바로 12시 전에 그 간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1일로 붙여놓으면은 약 2회씩 일어나는 거 맞고요. 21일에 두 개를 캐려면 저녁 시간에 가면은 만조잖아요. 그래서 간조니까 점심 시간에 가야겠네요. 답이 없나요? 아, 조차는 감소하고 있다. 맞고 하루에 2번씩 일어난다.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 현상을 활용한 사례. 조개는 간조 무렵에 캔다. 조개는 먼 바다까지 가야지 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조 때, 만조 때 바다 갈라짐을 체험을 못하죠. 간조 때 가능하죠. 해안가에 돌담을 쌓아 밀물 때 들어온 공기가 잡는다. 예, 독살이라고 했습니다. 독살. 여기는 해안가고, 여기는 밀물, 여기는 썰물까지 빠진다고 하면은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물이 빠지다가 여기에 걸리겠죠.
거기에 걸려있는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독살이라고 합니다. 밀물때 들어온 고기를 잡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7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